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수석 엔지니어들이 단체로 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로 가냐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지방 도시 창원입니다. 저희 긴급 상황입니다. 100년 역사의 유럽 최고 군수기업이 한국의 한 공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콧대 높은 유럽의 천재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70대 한국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유럽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리처드 스털링은 런던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고급 사무실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리처드는 20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력과 경제 전략을 분석해온 영국의 수석 국제 전략가입니다. 펜타곤의 장군들도 리처드의 분석 보고서를 읽고 움직일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리처드의 입김은 절대적이었죠. 리처드의 눈에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은 그저 미국의 우산 아래서 간신히 숨이나 쉬는 나약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며 전 세계가 떠들썩할 때도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본 없는 천박한 팝 문화로 눈속임을 할 뿐, 진정한 국가의 힘인 군사력과 중공업, 기술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리처드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죠. 도쿄 스킵 현상. 아시아를 방문하는 유럽과 미국의 핵심 군사 기술자들과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일본 도쿄를 건너뛰고 곧바로 한국의 창원과 포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이 놀러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100명 남짓이던 핵심 인력 방문객이 2025년 현재 3,0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4년 만에 30배라는 기형적인 수치.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란 말입니까? 리처드는 당장 런던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국의 총구석에 우리 유럽의 엘리트들이 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리처드 당장 한국으로 가십시오.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불쾌한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오란 말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을 떠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리처드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리처드가 상상했던 칙칙하고 낙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뻗은 거대한 대교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인천공항의 활주로. 하지만 리처드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쳐다 거포장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졸부들의 도시. 리처드에게 한국은 딱 그 정도의 나라였던 겁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창원으로 향하는 고속철도 KTX 특실에 앉아서도 리처드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속 300km로 흔들림 없이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 리처드는 싸구려 기술력 치고는 제법 흉내를 잘 냈군 하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창원역에 내렸을 때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리처드가 막연히 상상했던 무너져가는 동양의 낡은 공장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위로는 유럽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군수, 물자와 특수 부품들이 쉴 새 없이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귀를 때리는 웅장한 기계음과 용접 불꽃이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영국 최고의 전략가인 리처드가 취재 첫날부터 한국 지방 도시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리처드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속빈 강정일 게 뻔합니다. 내가 낱낱이 밝혀내주지. 창원공단 외곽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처드는 불쾌한 표정으로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보며 리처드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영혼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 저런 미개한 노동력으로 유럽의 기술을 베끼며 연명하는 주제에 감히 도쿄를 건너뛰고 이곳으로 엘리트들을 불러들인다는 겁니까? 정말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리처드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써서 전 세계의 한국의 민낯을 까발리는 것. 리처드가 찾아간 곳은 공단 구석에 있는 허름하고 시끄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유럽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마다하고 매일 저녁 모여든다는 정보원의 보고를 받고 찾아온 곳이었죠. 식당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연기와 고기 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한글뿐이었고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유럽의 귀족적인 엘리트들이 온단 말입니까? 리처드는 인상을 팍 구기며 낡은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리처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의 수석 연구원과 독일 라인메탈의 핵심 기술자들이 기름때 묻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펄펄 끓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리처드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리처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런던과 파리의 최첨단 연구소를 버리고 이딴 싸구려 공장 지대에서 냄새나는 국물이나 떠먹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하지만 리처드는 몰랐습니다. 리처드가 코웃음 치며 무시했던 이 시끄러운 식당 골목이 불과 70년 전에는 핏빛으로 물든 참호였으며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쇠를 녹이며 버텨낸 사람들의 성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허름한 식당에서 만나게 될 한 장의 빛바랜 도면이 리처드의 그 거만하고 오만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버릴 거라는 것을요. 프랑스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토마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리처드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토마스의 눈빛은 리처드의 오만함을 조롱하는 듯했죠. 리처드, 당신은 여전히 종이 쪼가리 위의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군요. 당신이 싸구려라고 부르는 이 도시가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엎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겁니까? 토마스의 말에 리처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쳐다 찍어내는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유럽의 정통성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리처드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리처드를 힐끗 쳐다봤지만 리처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커다란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온 70대의 한국인 식당 주인이 리처드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굽은 허리에 투박하고 흉터투성이인 노인의 손. 리처드는 코를 쥐어막으며 그 뜨겁고 시뻘건 국물이 담긴 곰탕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치우십시오. 이런 정체불명의 야만적인 음식은 내 입에 한 방울도 될 수 없습니다. 리처드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노인은 그저 묵묵히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글거리는 끓는 소리와 함께 진하고 무거운 고기 냄새가 리처드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토마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밀쳐낸 그 음식과 저 노인의 손이 오늘날 당신이 숭배하는 유럽의 자존심을 박살낸 진짜 무기라는 걸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먹어보시죠. 두려운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리처드는 자존심이 상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냐, 내가 이 역겨운 음식을 먹고 얼마나 끔찍한지 기사에 적나라하게 써주마. 리처드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리처드는 끓어오르는 뚝배기에서 붉은 국물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나 역겨운지 보자는 도끼 품은 눈빛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리처드의 미간에 깊게 패였던 주름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묵직하고 거친 쇳물 같은 진한 고기 육수가 입안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겁니다.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오만했던 영국의 최고 전략가가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뚝배기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죠. 도대체 이 짐승 같은 깊은 맛은 뭡니까? 리처드가 더듬거리며 묻자 식당 주인인 백발의 노인이 말없이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게 뒤틀리고 시커먼 화상 흉터로 뒤덮인 끔찍한 손. 마치 수십 년 동안 불덩이와 싸워온 전사의 훈장 같은 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토마스는 넋이 나간 리처드를 이끌고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심장부 한 거대한 방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처드는 속으로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밥 한 끼 맛있다고 나라의 근본이 바뀌진 않아. 뻔한 저가형 조립 공장이겠지. 하지만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리처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평생 펜타곤과 유럽의 최고급 군사시설에서도 보지 못한 압도적인 미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공간 안에서 수백 대의 첨단 로봇팔이 오차 없는 칼군무를 추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와 자주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때 하나 없었고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이런 초정밀 공정을 구사한다는 겁니까? 리처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군수 공장조차 최소 수주가 걸리는 복잡한 공정을 한국인들은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오차율 제로로 조립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리처드에게 토마스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무시했던 이 한국의 공장은 지금 폴란드와 루마니아, 심지어 우리 유럽 본토의 무기 시장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 뭉치와 파업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이들은 밤낮 없이 쇳물을 끓여가며 완벽한 괴물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섭씨 1500도 용광로 앞에서 발견된 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죠. 어떻게 유럽을 짓밟은 세계 최강의 무기 설계도가 어제 그 총구석 식당 주인의 손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과연 50년 전 이 척박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토마스가 공장 한편에 전시된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7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창원의 모습이었죠. 흙바닥에 천막을 치고 제대로 된 기계조차 없어 망치와 줄칼 하나로 미군이 버리고 간 폐처를 두드리는 깡마른 한국 청년들의 흑백 사진. 놀랍게도 그 중심에 앳된 얼굴을 한 어젯밤 식당 주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잘 보십시오. 당신들 유럽이 20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을 저들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망치질 하나로 따라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노인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기를 맨몸으로 이끌었던 1세대 기능공이었던 겁니다. 설계도를 볼 줄도 몰라 며칠 밤낮을 새우며 눈으로 기계의 구조를 외우고 쇳물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기어코 포신을 깎아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은퇴 후 자신과 함께 피땀 흘려 이 무서운 도시를 일궈낸 후배, 노동자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 공장 앞에서 묵묵히 곰탕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자신이 써왔던 수백 장의 분석 보고서가 얼마나 오만하고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왜 자존심을 꺾고 사표를 던지며 이 창원으로 몰려들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기계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공장에는, 그리고 저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는 조국을 스스로 지키고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처절한 생존의 피와 땀이 엉겨붙어 있었던 겁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한국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무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결정체였고 세계 군사 강국들의 콧대를 무참히 꺾어버린 기적의 산물이었던 거죠.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젊은 기능공, 지금의 곰탕집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이 폭풍처럼 리처드의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단 말이다. 런던의 화려한 오피스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창원의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온 리처드의 눈동자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약소국이라 짓밟았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끔찍한 고통을 딛고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산업을 세워냈는지 직접 파헤쳐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리처드의 시선은 이제 화려한 첨단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을 통제하는 한국인들의 눈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쫓기듯 창원을 빠져나와 포항행 고속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죠. 리처드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의 과거 경제 지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보다도 한참 아래였던 비참한 숫자.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났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편이 빠르다 하며 침을 뱉고 조롱했던 완벽한 폐허의 국가. 도대체 어떻게 이 저주받은 땅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유럽의 정예 엔지니어들을 발밑에 무릎 꿇린 거대한 철강과 방산의 제국이 탄생한 거란 말입니까? 기차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내내 리처드의 머릿속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의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리처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미스터리였던 겁니다. 기차가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 리처드를 반긴 것은 차갑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공기를 찢을 듯한 육중한 기계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공업과 군사 무기의 뼈대가 잉태되는 거대한 용광로의 도시, 포항.
리처드는 편집장에게 당장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4시 리처드가 무작정 찾아간 곳은 포항 노동자들의 심장이라 불리는 죽도시장이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조용하고 우아한 새벽거리와는 차원이 달랐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열등 수백 개가 눈이 멀듯 번쩍였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에너지가 시장 골목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좌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정체불명의 해산물들과 코를 찌르는 매운 마늘 냄새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미개하고 시끄러운 아수라장에서 도대체 뭘 배운다고 유럽의 천재들이 여기까지 기어들어 온다는 겁니까? 리처드의 입에서는 여전히 오만하고 날선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밑으로 흐르는 시커먼 구정물을 피해 까치발을 들며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리처드는 문득 한 허름한 국밥집 앞 평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 속에서 70대의 노파가 굽은 등 위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산더미 같은 물을 썰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건 노파의 두 손이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손마디는 기형적으로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뜨거운 국물을 퍼나르며 대인 시커먼 화상 자국들이 손등을 뒤덮고 있었죠. 창원의 곰탕집 노인에게서 봤던 바로 그 손.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벌겋게 얼어붙은 맨손으로 묵묵히 칼질을 하는 노파의 모습에서 리처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홀린 듯 국밥집 안으로 들어간 리처드는 그곳에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5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식당 안은 시퍼런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의 제철소 노동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팔뚝에 핏줄을 세운 채 뜨거운 뚝배기를 들이켜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서양의 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무기력함이나 피로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용광로를 맨손으로 부숴버릴 듯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들. 리처드는 방구석에서 펜대나 굴리던 자신의 나약한 손을 황급히 주머니 속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시장 골목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의 모래벌판 위에 세계 최대의 제철소를 짓겠다며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1세대 철강 노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불가능한 사기극이라며 모두 도망쳐버렸을 때 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섭씨 1500도의 쇳물을 토해내는 용광로를 기어코 뿜어내게 만들었죠. 식당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사진 한 장이 리처드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 한가운데 헬멧을 쓴 사내들이 핏발선 눈으로 결의를 다지는 흑백 사진.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는다. 리처드는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고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백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쩔쩔매는 첨단 장갑차의 강판들이 바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 각오로 일했던 이 무식할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리처드의 오만한 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렸던 겁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200년 동안 이룬 걸 이 나라는 도끼와 분노 하나로 반세기 만에 집어삼켰다는 겁니까? 리처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인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계에 자신의 영혼과 피를 갈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리처드는 도쿄를 건너뛰고 한국으로 몰려든 유럽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섬뜩할 정도로 위대한 생존의 본능을 배우러 온 것이었죠. 국밥집을 빠져나온 리처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성체처럼 미용을 뽐내는 제철소의 굴뚝들이 시뻘건 불을 뿜어내며 웅장한 기계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선 리처드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격이나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 국가의 처절한 투쟁사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토록 오만했던 영국 최고의 국제 전략가 리처드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 종료 5분을 남겨두고 터진 이 마지막 반전은 리처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제철소 뒷산의 낡은 달동네 골목에서 우연히 죽게 된 한 권의 낡은 수첩.
그 수첩 속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이 유럽 군사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끔찍하고도 눈물겨운 진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영일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리처드는 홀린 듯 제철소 뒷산의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번쩍이는 최첨단 방산 공장과 웅장한 제철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래되고 낡은 산동네. 폭풍처럼 몰아치는 한국의 기적, 그 진짜 뿌리가 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던 겁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리처드의 발걸음이 한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녹슨 대문 앞 평상에 빛바랜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노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멍한 눈으로 산 아래 불을 뿜는 제철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인이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려는 순간 그의 품에서 낡고 새카만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기름때와 알 수 없는 얼룩으로 심하게 훼손된 아주 오래된 가죽 수첩. 리처드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그 수첩을 집어 들었습니다. 수첩을 노인에게 건네주려던 찰나 바람에 펄럭이며 펼쳐진 수첩의 한 페이지가 리처드의 시선을 강렬하게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대체... 수첩 안에는 1970년대의 날짜와 함께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그려진 복잡한 기계 도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공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도면이 아니었죠.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눈으로 본 서양의 무기 구조를 억지로 기억해 내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려낸 처절한 생존의 흔적. 도면 옆에는 새카만 쇳가루와 핏자국 같은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당황하며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번역기 앱을 황급히 켠 리처드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도면 맨 밑바닥에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의 문장. 번역기 화면에 떠오른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간 순간 리처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제 무기를 살 돈이 없어 쇳물을 맨손으로 빚어 대포를 깎는다. 내 손가락이 용광로에 녹아내려도 내 자식만큼은 두 번 다시 남의 나라 전차에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리처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죠. 런던의 최고급 오피스에서 펜대나 굴리며 한국의 무기는 유럽을 베낀 싸구려라며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눈앞에 서 있는 이 다리 저는 노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차 개발에 투입되었던 1세대 방산 노동자였던 겁니다. 외국 엔지니어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비웃으며 떠났을 때 설계도 한 장 없이 밤낮으로 쇳물과 사투를 벌였던 사람. 뜨거운 철판에 깔려 다리가 부서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이 아니라 다시 공장으로 기어들어가 기어코 무기 부품을 깎아냈던 이름 없는 영웅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지독하게 짐승처럼 일했던 걸까요? 그것은 쉬고 바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부모가 적군의 총탄에 쓰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던 참혹한 기억. 힘이 없어서 나라를 지킬 무기가 없어서 수백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져갔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두 번 다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피를 토하는 아버지들의 절규였던 겁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거두어갔습니다. 리처드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은 절반 이상 날아가 있었고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은 뭉툭한 손. 그것은 기계를 만진 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맨손으로 떠받친 거룩한 기둥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엘리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전략가로 불리던 리처드 스털링. 그 콧대 높던 영국 백인 남성이 기름때 묻은 한국의 좁은 달동네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신들이 어떤 지옥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오열하는 리처드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썼던 수많은 조롱 섞인 보고서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활자들의 조합이었는지 뼈를 깎는 수치심이 밀려왔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콧대 높은 유럽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창원과 포항으로 몰려드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좋거나 납기일이 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는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위대한 힘, 바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들의 피 끓는 집념이 무기 구석구석의 쇳물처럼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장갑차를 선택하고
호주가 한국의 자주포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 무기가 절박한 생존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철갑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리처드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며칠 전 자신이 작성하다만 비웃음 가득한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죠. 리처드는 그 보고서를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백지 상태가 된 화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타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눈물로 주조된 방패 유럽은 왜 한국의 아버지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리처드는 글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자들이 아닌 포항 달동네에서 만난 그 절름발이 노인과 창원 국밥집에 화상 입은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참회의 편지였죠. 한국의 늙은 전사들이여. 당신들의 짓무른 손과 녹아내린 청춘이 마침내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 위에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쇳물을 삼켜가며 버텨낸 당신들의 그 끔찍하고도 눈부신 시간에 오만했던 서양의 이방인은 깊은 사죄와 무한한 경의를 바칩니다. 당신들이 맨손으로 일궈낸 이 나라는 이제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강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덮는 리처드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야경이 아스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살을 에이는 고통을 견디며 쌓아 올린 눈물 나도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생존의 결정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처드가 런던으로 돌아가 발표한 이 72시간의 눈물겨운 취재 기록은 영국 군사학계는 물론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유럽의 첨단 기술을 이긴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노동자들의 꺾이지 않는 투혼과 가족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셨나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맨몸으로 버텨내며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분들의 피땀 어린 시간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파고듭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오늘 하루쯤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기적 같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